쉰밥에 가면을 쓴 어미의 심장, 피로 쓴 보찜의 전설, 제1장 칠흑 같은 어둠 속 구토와 멸시의 식탁. 계절은 이미 깊은 겨울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대지는 생명의 온기를 모두 빼앗긴 채 딱딱하게 얼어붙었고 마당의 박석 사이사이엔 칼날 같은 서리빨이 돋아나 디디는 발바닥마다 비정한 냉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늘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손바닥을 눈앞에 대도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부엌 뒷마당. 그 차가운 구석에서 한 청년이 짐승처럼 웅크린 채 처절한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우.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이 가문이 당당한 장자이자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19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 쿨러, 헉, 헉, 제발, 살려주십시오. 선우는 차가운 박석 바닥에 이마를 짓개며 위장이 뒤집히는 고통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가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던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고 살이었습니다. 사흘간 빛 한 점 들지 않는 좁은 광 속에 갇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에게 계모, 윤 씨가 선심 쓰듯 내던진 것은 사람이 도저히 입에 댈 수 없는 오물이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보리밥은 이미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층층이 피어올라 비릿하고 역한 쉰내를 풍겼고 국물은 모래와 흙먼지가 뒤섞인 채 썩어 문드러진 건더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의 맹렬한 허기는 생존 본능을 일깨웠고 선우는 그 더러운 것을 손으로 움켜쥐고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위장은 주인을 비웃듯 뒤틀렸고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타는 듯한 쓴물에 선우의 눈가에는 굴욕과 한이 서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고파 흙이라도 파먹을 기세더니 주는 밥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꼴이라니. 천하에 쓸모없는 밥벌레가 따로 없구나. 내 아비가 너를 장자라고 애지중지하며 금이야 오기야 키운 꼴이 고작 이것이냐? 내 집 마당을 내 더러운 오물로 더럽히지 마라. 내 존재 자체가 이 집안의 수치이자 가문의 오욕이다. 부엌 문지방 너머 희미하게 일렁이는 호롱불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인. 바로 선우의 계모 윤 씨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악기처럼 마당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선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선우는 기억합니다. 불과 반년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그녀는 누구보다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선우가 서당에서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을 맞잡아주고 추운 겨울이면 선우의 발이 얼세라 아랫목에 미리 밥그릇을 묻어두던 그 따뜻한 온기. 선우는 진심으로 그녀를 하늘이 주신 친어머니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의문의 병으로 급사하고 가문의 모든 명의가 그녀에게 넘어간 순간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마녀의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반년입니다. 제가 무얼 그리 잘못했기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을 쉰밥을 주며 모욕을 주시는 겁니까? 아버님이 저승에서 이 꼴을 보시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당신도 인간이라면 어찌 이리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우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이 박석 바닥을 긁어 손톱 밑에서 핏물이 배어 나왔지만 윤 씨의 눈빛은 부풍한 설보다 더 시리고 냉혹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내 어미냐?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내 놈은 이제 이 집안의 장자도 양반가의 자제도 아니다. 그저 내 집 재산을 축내는 가련한 식충이일 뿐이야. 내 놈의 낯짝을 보고 있으면 죽은 내 아비가 생각나 소름이 끼치니 당장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이다. 썩 꺼져라. 이 보리밥 한 알조차 아까운 놈아. 제2장 탐욕의 장죽과 던져진 괴나리 보침.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의 쪽문이 거칠게 열리며 짙은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선우의 숙부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거만하게 걸친 채 이 비극적인 상황이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손에 쥔 장죽을 연신 흔들어댔습니다. 허허, 형수님. 아직도 이 쓸모없는 놈을 내보내지 않고 품고 계셨소? 내 진작 말하지 않았소. 뿌리부터 썩은 나무는 과수원 전체를 망치기 전에 빨리 베어내어 불태워야 하는 법이라고. 저놈이 이 집에 계속 붙어 있으면 형님께서 남기신 이 귀한 재산들이 다 누구 손에 들어가겠소? 당장 내치시는 게 가문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요. 숙부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선우의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숙부는 윤 씨와 결탁하여 가문의 모든 전답과 가옥 문서를 명예 이전했습니다. 선우를 집에서 영구히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완전한 범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숙부는 선우의 초라한 행색을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혹여라도 저놈이 장자라는 명분으로 나중에 딴 마음을 먹으면 골치 아파질 것 아니오? 형수님, 오늘 확실히 매듭을 지읍시다. 마을 사람들 눈이 무서워 살려두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하오. 윤 씨는 숙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 구석에 놓여있던 낡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보찜은 마당을 굴러 선우의 무릎 앞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자, 이것이라도 챙겨서 당장 이 집 문턱을 넘거라. 이 집 마당에서 굶어 죽어 재수 없는 시신이라도 남길까 무섭구나. 동네 사람들이 너를 동정하기 전에 내 발로 나가는 것이 그나마 내 놈의 마지막 남은 양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일 게다. 어서 챙겨라. 더는 내 비릿한 구토 냄새와 그 역겨운 눈빛을 견딜 수가 없구나. 이 보찜 안에는 내가 길바닥에서 거지가 되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쓰레기는 들어있을 테니 그것이라도 감사히 여기고 만주 벌판으로 가든 절벽에서 뛰어내리든 마음대로 하거라. 선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보찜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딱딱한 돌덩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듯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하고 괴롭히기 위해 쓸모없는 쓰레기나 돌덩이를 가득 채워 넣었겠지. 선우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는 보찜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자신을 비웃는 숙부와 차갑게 등을 돌린 윤 씨를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목소리는 복수심에 타올랐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저지른 이 비인간적인 악행을 하늘이 굽어 살피실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날, 이 보찜에 담긴 수치와 멸시보다 100배, 1000배 더한 고통을 당신들의 목줄기에 돌려드릴 것입니다. 내 아버님의 원혼이 당신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당신들의 그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처참한 곡소리로 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요. 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대문의 진동은 선우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제3장 눈보라 속의 사투와 어둠 속의 추격자. 마을 어귀를 벗어나 가파른 산길로 접어든 선우를 맞이한 것은 살점을 저미는 듯한 칼바람과 끈질긴 진눈깨비였습니다. 얇은 무명옷 한 벌로는 이 살벌한 동장군의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다해진 집신 사이로 차가운 얼음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의 감각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쇠를 긁는 듯한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그 간사한 숙부놈과 손을 잡고 나를 사지로 내몰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울분을 토하며 눈 쌓인 험한 산길을 기어오르다시피 할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심상치 않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야생동물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과 무게감을 유지하며 눈을 밟고 다가오는 살기를 머금은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선우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칼날이 그의 눈앞을 종이장 한 장 차이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냐? 숙부가 보낸 자냐? 허허, 도련님. 눈치가 빠르시군요. 저 세상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보내드리러 왔습니다. 숙부님께서 도련님이 객지에서 길을 잃어 굶주릴까봐 걱정이 아주 많으시더군요. 여기서 편히 잠드시는 게 도련님께도 복일 겁니다. 도련님이 숨을 거두어야 숙부님이 잠을 편히 주무신다고 하니 제 칼날이 너무 차갑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예상대로 숙부 김대감이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숙부는 선우를 그냥 내쫓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화근이 될까봐 확실하게 숨통을 끊으려 전문 자객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에 살점이 뜯기고 바위에 부딪혀 발톱이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저 악마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를 갚는단 말인가. 선우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검은 입을 벌린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 덮인 비탈을 수십 미터나 굴러내려간 끝에 그는 바위 틈새에 숨겨진 작은 동굴 안으로 간신히 몸을 던졌습니다. 위에서는 자객들이 혀를 차며 주변을 수색하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절벽에서 떨어졌으면 시신도 못 찾겠군. 눈보라가 이렇게 심하니 이 온도로는 1시간이면 얼어 죽을 거다. 바위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야.
보고는 완료로 올리면 되겠다. 돌아가자. 뼈가 시리다. 가서 뜨끈한 술이나 한잔 하세. 자객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선우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공포에 떨며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제사장 피로 쓴 서신, 매듭 속에 감춰진 어미의 심장. 자객들이 사라진 뒤 동굴 안에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참을 수 없는 허기와 갈증, 그리고 사무치는 고독을 불러왔습니다. 선우는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쉰밥 한 그릇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비웃음을 사며 이 차가운 동굴에서 짐승처럼 썩어가겠구나. 아버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품속에 안겨있던 낡은 보침이 느껴졌습니다. 죽기 전에 이 안에 든 쓰레기라도 확인하고 자신을 버린 그들에게 마지막 저주라도 퍼부어주고 싶었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침의 매듭을 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매듭이 이상했습니다. 대충 묶은 것이 아니라 실끝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꼬아 절대 저절로 풀리지 않게끔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묶여 있었습니다. 나를 비웃으려고 매듭조차 이렇게 지독하게 묶었단 말인가. 선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이로 매듭을 물어뜯어 겨우 보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한 순간 선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코끝을 스치는 것은 고소하고 진한 참기름 냄새와 달콤한 조청의 향기였습니다. 보침 안에는 쉰 보리밥 대신 깨끗한 기름 종이의 겹겹이 정성껏 쌓인 두툼한 소고기, 육포한 뭉치와 잣이 듬뿍 박힌 최고급 약과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겨울의 칼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솜 누비옷, 두 벌과 발을 보호할 튼튼한 가죽신이 정갈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홀린 듯 육포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육포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버리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사지로 보내야만 하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눈물겨운 생존 보따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거대한 진실은 누비옷의 안감을 뜯어보았을 때 드러났습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황금 두 덩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도 남을 거금, 어머니의 평생과 목숨이 담긴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찜 가장 깊숙한 곳, 붉은색 인주로 쓴 듯한 서신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누군가의 눈물 자국으로 누글누글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선우야, 내 아들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살아남았겠지.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 숙부가 오늘 내 저녁상에 비소를 타서 너를 죽이려 한다는 계획을 엿들었다. 너를 살리려면 내가 제 발로 이 집을 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쉰밥을 먹이고 모진 모욕을 주어 너를 내쫓아야만 숙부의 의심을 피하고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내가 너를 향해 뱉은 그 독한 말들은 모두 내 심장을 갈갈이 도려내는 칼날이었다. 너를 보낼 때 내 눈에 맺혔던 것은 경멸이 아니라 피눈물이었다. 너를 때린 내 손이 지금도 떨려 멈추지 않는구나. 이 황금은 내 친정의 마지막 자산이다. 이것으로 멀리 떠나 힘을 길러라.
나는 여기서 미친년 흉내를 내며 내 숙부를 안심시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부디 살아남아 다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아.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내 자리를 되찾거라. 어머니, 아, 어머니,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제가 당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는데 저를 살리려고 당신이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셨는데 동굴이 떠나가라 선우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는 보찜을 가슴에 안고 차가운 바닥을 구르며 울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악기가 된 어머니의 심장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밤 황금보다 더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을 씹어 삼키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맹세를 뼈에 새겼습니다. 제오장 3년의 와신 상담, 천둥과 함께 돌아온 암행어사.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우의 고향집은 이제 숙부 김대감의 탐욕과 부패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형님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축하하며 승전과 같은 잔치를 벌이던 날 마을의 부패한 관리들과 아첨꾼들이 모여 추잡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머리를 산발한 채 오물을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웃어대는 여인 윤 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마님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고 조롱했고 하인들조차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숙부는 그녀의 앞에 인장을 던지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고 도장을 찍으시오. 그래야 이 구질구질한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 아니오? 죽은 선우놈도 저승에서 형수님이 이러는 걸 보면 참 좋아하겠소. 그놈은 아마 벌써 산짐승의 똥이 되었을 테니 말이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광군이 횃불을 들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잔치 마당 한가운데 짙은 청색 도포를 입고 마패를 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우였습니다. 그의 왼쪽 뺨에는 그때의 고초를 증명하듯 선명한 칼날 흉터가 남아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 서슬퍼렇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숙부님, 조카가 돌아왔습니다. 3년 전 제가 했던 약속, 당신들에게 100배 1000배로 돌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성기다 하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음을 오늘 내 놈의 목숨으로 증명하겠다. 숙부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고 잔을 들고 있던 관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습니다. 선우는 이미 3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객을 생포하여 모든 자백을 받아낸 상태였고 숙부가 그동안 빼돌린 가문의 모든 재산 내역과 부패 상납 고리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숙부와 결탁한 탐관 오리들은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고 숙부는 비명을 지르며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제육장, 대단원, 쉰밥보다 뜨거운 영원한 모정, 사악한 소란이 잦아든 마당, 선우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는 윤 씨 앞에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광군들과 하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아들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살리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 불효막심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어머니의 그 쉰밥이 저를 살렸고 어머니의 그 보찜이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의 손에 쉰밥을 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미친 척하며 아들을 지켜온 윤 씨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듯한 관리가 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 정말로 살아 돌아왔구나. 이제야 내 아비 얼굴을 볼 면목이 생겼구나.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정말로 고맙다. 선우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며 가장 차가운 쉰밥 한 그릇 속에 생명을 살리는 황금보다 귀한 진심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선우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올라서도 평생 그 낡은 보찜 조각을 서재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매일 아침 초심을 다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모욕과 시련보다도 숭고하다는 것을 영원토록 기억했습니다.